이전 규제가 안 먹혔던 일이 반복될 수도 있어서 이거를 금매 잡겠다라고 무조건 손 놓고 그냥 난 이 가격 올 때까지 난 안 사 이러면서 약간 배째라식으로 매수자 우기니까는 나는 난 모르겠고 이 가격 매도자가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접근해버리면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거 움직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사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뭔가 지금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매도자나 매수자는 둘 다 약간 가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유동성이 묶여버리니 지금 거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진짜 급한 사람들 몇 개씩 던지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쉽사리 또 내려주지 않고 약간 지금 그 정도 느낌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더 확실히 전세 물량이 이전 대비해서는 좀 많이 더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요즘 임장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에도 한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동대문구 뭐 입주 때문에 약간 전세가 잘 안 나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성북구 전세도 엄청 잘 나가고 있고 뭐 강서구는 뭐 예전부터 계속 전세가 잘 나가고 있었고 또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민문 쪽에 있는 그쪽 단지들이 지금 전세가 많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좀 그 흐름이 어느 정도 홍제까지도 이제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먼저 전세에서 먼저 여러분 얘기 드리면은 전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꾸 안 나간다 얘기를 하지만 되게 재밌는 거는 안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 뭔가 결론을 내릴 때 결과론적으로 반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성북구가 전세가 안 나간다라고 하면은 동대문구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가? 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동대문구 공급이 있는데도 성북구가 또 전세가 막 잘 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안 나갈 이유가 없는데 안 나갈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또 서대문구가 전세가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또 소진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시장이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왜 그런가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전세가 빠지면은 전세가 가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뭐가 있는지 전세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따로따로 보신 다음에 어떤 요인이 조금 더 나에게 더 가격적으로 영향을 크게 줄 것 같은지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가가 얼마나 싼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전세보다도 일단 지금 당장 어쨌든 여러분들 매매 시장도 좀 되게 중요시 여기니까 매매 시장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좀 오늘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KB 지수에 있는 것들을 좀 갖고 왔거든요. KB 지수에 제가 이게 주간시 계열에서 보면은 매수 우위 지수랑 매매 거래 지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KB 그 매매 그냥 아예 가격 자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우위 지수랑 거래 지수는 말 그대로 심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막 같이 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매수 우위 지수는 매수자가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지 매도자가 더 많다고 느끼는 것 같은지 요걸 표현하는 거고 매매 거래 지수는 매매 거래가 얼마나 활발하냐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간 시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실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 지수의 그 상승 정도, 그 퍼센티지로는 잘 현재 시장을 정확하게 드러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아직은 하락했다라는 그런 매매 지수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뜨문뜨문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지수가 막 그렇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가격적 그 매매 지표에 그렇게 찍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지표가 지금 사실 어찌 보면 현재 시장에서는 좀 더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 시장 지금 다 지금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지만 대출 규제로 뚜껑 딱 덮어놓고 잠깐 스톱 약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요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심리적인 부분을 갖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대출 규제를 묶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더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면은 그거보다 더 치고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눌러놨는데 이거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심리가 돌아서 버리면은 또 더 오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됐었는지를 과거 규제 대비해서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한번 같이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약간 매매 거래 지수는 100 초과속 매매 거래 활발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약간 100을 초과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넘어가면은 0에서 200 사이인데 100을 넘어가면은 매수자가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
흔히 얘기하는 매도자가 더 우위인 시장이죠.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오히려 매도자가 많아서 매수자가 더 사기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상황이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는 적으니까 100보다 더 낮겠죠. 그래서 이 파란색이 지금 매수 우위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딱 정확하게 627 대출 규제, 이 대출 규제 딱 직전이 6월 23일에 통계지표 발표했을 때는 99.3이었어요. 매수 우위 지수가. 그리고 매매거래 지수는 29.4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8월 11일, 그러니까 저번 주 지금 주간 시계를 나왔을 때 저번 주 기준으로 지금 매수 우위 지수가 51.8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매매거래 지수도 9.6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규제 직전에는 이랬고 이렇게 99.3, 29.3이 올랐는데 규제 이후에는 51.8이랑 9.6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아니 이게 어느 정도인데요? 99.3에서 51.8이 빠졌다는 게 아니 뭐 알겠는데 이게 무슨 어느 정도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겠죠? 그래서 제가 요게 지금 현재 심리적인 수준이 과거 규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었는지를 제가 한번 다 갖고 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규제부터 그때부터 상승장이 시작됐었고 그때부터 규제로 자꾸 이렇게 막았지만 거기서 시장 심리가 먹힐 때도 있었고 또 안 먹혀서 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이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 좀 더 이 지표가 현재 어느 상황인지를 좀 더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쭉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017년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17년 시장입니다. 17년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 시장이 이때까지는 지금 지표가 거의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17년 초고 여기 17년 말이거든요. 17년 초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60 정도였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100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대출 규제 직전에. 지금 60 정도인데 이게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매수 우위 지수를 제가 써놓은 거고요. 요게 140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이때 파리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2017년 8월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부동산 대책이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과천, 세종으로 확대. 서울 전역.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LTV랑 DTI를 40%까지 축소하는 한마디로 대출 규제죠, 이것도.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확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규제를 이때 매수 우위 지수가 148.7까지 올랐었어요. 아, 네, 잘 보였나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는 148.7이고 이 매매거래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9까지 이렇게 올라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 시장 규제가 딱 먹히고 나서 저점으로 9월 11일까지 68.8에 11.6까지 빠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99까지 올랐다가 한 50대까지 빠졌잖아요. 이때 148까지 가가지고 이게 여기서 쫙 빠진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제가 이 저점 기준 얘기한 거거든요. 이 규제 심리가 먹히고 다시 심리가 반등하기 시작한 게 한 달 반 뒤였습니다. 네. 한 달 반 뒤에 반등해서 다시 사람들이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당시에 참고로 2017년 시장이면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12년도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15년, 16년, 17년까지는 거의 이때부터는 급등하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약간 상승 누적 정도는 좀 지금에 비해서는 약간 피로도가 좀 덜했다라는 부분도 조금 인지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심리를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시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18년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17년에 여기 9월에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18년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네. 여기 한 130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때 여기서 바로 규제를 쓰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12년부터 18년까지 그래도 꽤나 올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그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약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보다 약간 거래가 조금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10년 주기설? 네. 2008년도에 수도권 시장이 피크를 찍었었기 때문에 2018년에 사람들이 이거 10년 동안 이거 사이클 이제 딱 한번 탔으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때 18년도에 수도권에 역대급 공급이 있었죠. 그 동탄2 신도시가 이때 들어오면서 공급이 터지면서 10년 사이클 주기 같이 이야기가 돌면서 사람들이 심리가 잠깐만 이거 가고 있었는데 좀 약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좀 했다가 지금 공급이 봤더니 생각보다 외곽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18년도에 공급이 안쪽에 헬리오시티 말고는 서울 안쪽엔 공급이 없었거든요. 다 외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공급이 약간 안쪽엔 별로 없는데 하면서 다시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9월 10일에 다시 이 심리 지수가 168.9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때 10일에 이 일이 터지고 바로 9.13 대책이 나오죠. 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심리 지수는 말 그대로 정책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지만 정책이 터진 순간 바로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6.27 대출이 똑같았잖아요. 규제 직전에는 다들 와 가다가 대출 탁 터지니까 잠깐만 하면서 다 관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 있으면 그 전주까지는 심리가 닫히고 가지만 그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락세를 쭉 보입니다. 그래서 18년 9월에 168.9까지 올랐거든요. 진짜 많이 올랐죠 이때. 근데 이게 이러고 나서 한번 규제가 탁 터지니까 여기에 19년 4월 22일까지 37.2까지 빠집니다. 네, 이 지수가. 지금 여기 18년 말인데 여기서 더 빠져요. 네. 그래서 7개월 동안 이게 하락합니다. 심리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 하면서 되게 워워 하는 그 분위기가 거의 7개월 정도 간 거죠. 네. 그래서 7개월 뒤에 그럼 봐볼게요. 자, 19년 4월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18년 말이니까 19년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 18년 앞에 보셨죠? 이렇게 쭉 빠진 거? 쭉 빠졌었습니다. 근데 19년 되니까 더 빠졌었어요. 여기 37.2까지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규제에서 사람들이 규제보다도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의 그 심리가 더 규제를 이겨버린 거죠 또. 그러면서 19년 12월 9일 여기에 피크로 또 128.3, 32.4까지 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심리가.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장표로 한 번 더 뒤에서 정리해서 어땠었는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수치에 너무 그 얽매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또 12월 9일에 이 일이 터지니 12월 16일에 1216 대책이 나오면서 9억 이하 주담대 LTV 40%, 9억 초과 LTV 20%만, 그리고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주담대 금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다주택자나 이런 9억 초과 주택 보유자들은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을 했었죠. 약간 어찌 보면 또 지금이랑 되게 성격이 비슷한 대출 규제도 꽤 있었죠. 아까 18년도에 있었던 규제는 좀 더 그 조정 대상자 확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128.3까지 찍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쭉 빠집니다. 그래서 20년도에 5월 4일까지 65.0까지 또 빠져요. 네. 그럼 이때 당시에 이 1216 대책 이후에는 규제가 어느 정도 먹혔냐면요. 5달 반 정도 먹혔습니다. 5달 반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더 빠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5달 반 간 거예요. 5개월 반. 그리고 나서 잠깐만 다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불이 붙었는데 사실 이때 또 올랐던 이유는 임대차 입법이 도입이 됐었죠. 20년 여름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임대차법이 발효가 되면서 임대차법 입법이 나오면서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전세가 시가 마르니까 전세가가 너무나도 급등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태운 그런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그래서 20년 7월에 임대차법이 발효가 되면서 7월 6일에 또 154.5까지 심리가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매매거래 지수는 41.8까지 올랐고요. 그래서 7월 6일에 이 일이 터지고 바로 7월 10일에 대책이 또 710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이때 나왔죠. 2주택 8%, 3주택 12%, 그 다음에 종부세 양도세 중과 강화. 네, 이게 이때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임대차법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심리가 쭉 올라갔었는데 710 대책이 터지면서 다시 이제 매매 이 사람들의 이제 심리가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11월 2일까지 80.3까지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710 대책 당시에도 4개월 정도 뒤에 이후에 심리가 좀 반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21년도에 마지막으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좀 더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갔다가 이후에 유동성이 다 터지면서 다시 회수가 되고 시장이 빠졌다가 지금 현재 시장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부동산 규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시절에 좀 그래도 되게 굵직굵직했던 그 규제들을 가지고 제가 비교를 한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자, 제가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자, 17년 8월 2일에 파리 부동산 대책 당시 이때 당시에는 규제 직전에 매수의 지수가 거의 148.7 엄청 많이 올랐었죠. 네. 그리고 매매거래 지수는 아까 100이 넘어가면 활발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애초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조금 더 상대적인 지표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의 지수 같은 경우에 148.7, 168.9, 128.3, 154.5 과거에 이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진짜 약간 불타오르던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근데 제가 약간 이번 대출 규제 때 좀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들이 약간 너무 불타오르는 장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적이 최근에 없다 보니까 와 이거 조금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빨리 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시장을 오래 경험을 해보고 현장을 많이 있으면은 좀 그 느낌이 알게 돼요. 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정말 끝까지 가는 장이 있고요. 정말 불타올라서 미쳐버리는 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아래 단계에 불타오르는 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6.27 대출 규제 직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대출 규제 직전에 그때 6월에 말에 라이브 했을 때 제가 지금 오르는 가격으로 그때 호가 급등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6월 중순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그때 호가가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호가 급등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그때 드렸었는데 그 호가 급등한 정도가 이때급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보다 한 단계 아래급이거든요. 근데 보통 그 정도면 약간 과열이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요런 어느 정도로 과열된 수준이 느껴지면은 그때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걸 함부로 오를 것 같다는 기대감을 따라가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 지수가 지금 보면 이 지수로도 나와 있지만 과거에 불타오른 장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한 번 일주일 늦게 가면은 생활권이 하나씩 뒤로 밀려났었어요. 진짜 불타오른 장. 요런 장들은. 근데 대출 규제 때는 일주일 늦게 간다고 생활권이 하나가 뒤로 밀리는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 정도면은 과열 정도의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이후에 지금 찍고 나서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도 정말 많이 빠졌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심리가 당연히 규제를 먹으면은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지금 봐봐요. 17년 8월에도 규제가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심리가 규제를 이겨내고 18년까지 또 올라버릴 거잖아요. 이렇게 168.9까지. 그리고 9.13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심리가 다시 또 줄어들었지만 다시 또 사람들이 오를 것 같은데 하는 마음으로 심리가 또 규제를 이겨버리고 또 심리가 규제를 이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기준으로 규제가 먹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심리가 규제를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규제가 심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규제가 먹힐지 안 먹힐지. 근데 과거에 그러면은 규제가 안 먹혔을 때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봐보자는 거죠. 왜냐면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건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 심리를 이제 눌러버린 케이스가 돼버렸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이후 7.10 대책 이후는요. 근데 이 앞에서는 규제를 심리가 이겨버린 케이스였고 그 당시에 심리 반등이 걸리는 시기를 한번 얼마나 걸렸는지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파리 부동산 대책 때는 아무래도 상승폭이 그렇게 누적된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만에 바로 돌아서 버렸거든요. 근데 이후에는 제일 긴 게 7달이었습니다. 9.13 대책이 그래도 7달 정도는 영향을 줬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가 엄청나게 강하게 묶여버리면서요. 근데 이후에 12, 16 대책이든 7.10 대책이든 다 5개월, 4개월 정도 요 정도 이후에는 사람들 심리가 이 규제 이거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 하면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기준으로도 물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럴 거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이 정도 상승 심리를 기대하고 있었을 때 이 정도 소요가 걸렸다고 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심리 반등 소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길 가늠으로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그냥 가늠 정도 해보는 느낌? 만약에 심리가 규제를 이긴다면요. 네.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직은 사람들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크지는 않고 물론 그리고 이것도 정확하게 급지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면은 6.27 대출 직전에 3급지 이상 레벨은 확실히 호가가 거의 억 단위로 올랐지만 4급지에 있는 것들 단지들이 한 5천 정도에서 1억 사이 요 정도 사이로 호가가 올랐고 5급지 언더 레벨은 그래도 그 호가 상승폭이 그보다 훨씬 더 적었기 때문에 급지에 따라 조금 그 상승 심리가 누적된 양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상승 심리가 누적된 정도는 전반적인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더 적게 붙어 있었던 때는 맞다. 근데 과거에 이 정도 심리가 붙어 있었을 때 규제를 먹이니까 이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좀 더 상승 심리가 덜했고 가는 중이었는데 그 전에 규제를 먹였기 때문에 이게 다시 심리가 얼마나 치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과거에 한 168.9까지 치고 왔을 때는 7개월 정도 만에 이겨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7개월 정도, 뭐 7개월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심리가 좀 이때만큼은 아니었었으니까요.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 어느 정도 요걸 여러분들이 좀 더 그 팩트를 기반으로 왜냐면 그걸 여기서 제가 과거에 자 여러분들 제가 이과생이잖아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168.9까지 오르면은 7개월입니다. 자 그러면 비례식 세워가지고 이때면은 반비례하니까 한 12, 3개월 걸리겠죠? 라고 하면은 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뚜또가 사기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반비례 해가지고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니고 지금 9.13 대책 터지고 이때 7개월 걸렸었는데 이 팩트를 기반으로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거고 요거를 참고를 하셔라 라는 기준으로 제가 과거 규제들과 현재 시장 상황을 같이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전 규제 대비해가지고 매수 우위 지수는 이번 장은 상대로 낮긴 낮았어요. 근데 규제 직전 4급지 이하 레벨도 호가에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4급지는 한 5천에서 1억 정도 호가가 떴고 5급지 언더는 한 조금 오른 정도? 한 5천 정도 전후로 오른 정도 느낌? 그래서 그 정도로 호가에 영향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사실 서울 전역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전역에 상승 기대감이 지금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가 얼마나 오래 먹힐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가장 규제가 오래 먹혔던 9.13 대책도 매수위 지수 진짜 큰 폭으로 빠졌는데 그것도 7개월 뒤에 상승 흐름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은 168.9까지 붙었는데 그만큼 규제 이후에 30.2까지 빠질 정도로 진짜 사람들 심리가 바닥을 쳤었거든요. 근데 이 바닥을 7개월 뒤에 이겨내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지금 약간 어느 정도 심리가 아직은 좀 더 버티고 있지만 물론 이게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죠. 왜냐면은 앞에 그래프 보시면은 얘가 계속 하락세였거든요. 보시면은 네. 지금 약간 거의 바닥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살짝 올랐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더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더 빠질지 이게 반등일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재 사람들의 심리는 확실히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뚜껑으로 덮어놓은 느낌. 그게 크고 그거를 언제 뚜껑이 들썩들썩 하면서 올라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런 상승을 견디지 못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자 제가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를 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게 여전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로 잠깐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현재까지는 되게 잘 먹히고 있고 거래는 확실히 줄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지금 규제가 현재까지는 잘 먹혔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확실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급한 물건들은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도 함부로 지금 거래를 못 하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시장에 나오면 엄청 급매들 위주로 나오잖아요.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금 되게 여전하고 지금 대출 규제를 뚜껑을 덮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 시장이 들썩들썩 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들썩들썩 하고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인 것도 맞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승에 대한 이게 지금 매수자 우위인 것도 맞기 때문에 엄청 급매인 것들 위주로 잡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결국에는 규제 직전에 제가 맨 아래 써놨는데 규제 직전에 급등한 호가 수준을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급등한 호가 이전 실거래를 기준으로 좀 어느 정도 매수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들이 급등 3급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상승 흐름이 되게 많이 누적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 직전에 호가가 또 그 이후에 더 급등했는데 그 급등한 가격, 그러니까 대출 규제 직전에 급등한 가격, 그걸 뺀 가격으로 최대한 매수를 한다고 해도 그 가격이 조금 더 상승 폭이 약간 누적된 정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내가 좀 생각을 하고 이거 좀 약간 너무 과하게 올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상승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급등한 호가 이전 실거래를 기준으로 매수 판단해야 되는데 3급지 이상 레벨은 1, 2, 3급지 1, 2, 3급지는 상승한 호가 이전 실거래더라도 그 실거래 자체가 많이 상승이 좀 누적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4급지 이하 레벨 같은 경우에는 딱 규제 직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다가 규제가 터지면서 호가는 올라있지만 실거래는 잘 안 되고 이러면서 딱 막혔거든요. 그래서 4급지 이하 레벨은 확실히 급등한 호가 이전 실거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래되는 것들 지금 되게 보면은 엄청 급매들만 딱딱 거래되고 그렇지 않은 그냥 예전 호가를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물건들은 이 매수자 우위 시장 때문에 잘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이걸 접근을 하실 때 3급지 이상 레벨들은 급등한 호가를 반납했더라도 좀 신중히 더 접근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그런 물건들도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충분히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가격 조정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4급지 이하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급등한 호가 정도 수준이 과하지 않았, 그러니까 급등한 호가 수준 대비해서 다시 빠진 금액이 이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기서 급등한 호가 수준을 반납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가격이라서 그 안에서는 좀 생각보다 매수가 잘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는 내가 요 정도 가격이면 사야겠구나 라는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행동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내가 오를 것 같으니까는 빨리 가서 사야 되겠는데 라는 게 아니라 오를 것 같아도 내가 어느 정도 가격 기준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이 열차를 쫓아서 사면 안 된다. 왜냐면은 이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출 규제 직전 기준으로는 심리가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 그게 좀 이전 급등하는 장 대비해서 봤을 때 되게 과한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조심해야 되는 호가 수준으로 올랐던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오를 것 같다고 그 심리를 막 따라가서 사지 마시고 오를 것 같더라도 조금 더 안전한 수준의 폭이 있는 그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그래서 오를 것 같다고 막 가서 사지 마시고 오를 것 같아도 3급지 이상이면은 좀 더 깎아서 사고 4급지 이하 레벨이면은 지금 급등한 호가 수준 반납했으면 그 정도면은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내가 행동 반경을 어느 정도 가격 기준을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오케이 뚜또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 금매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쫙 이제 찾고 있겠죠? 근데 금매가 잘 안 보여요. 왜냐면은 의외로 4급지에서 이 정도 반납한 가격이면은 또 거래는 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깎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좀 더 기다려도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더 해볼까 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대출 규제가 안 먹히고 심리가 급등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되게 애매해지겠죠? 나 이거 금매 잡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 호가가 다시 막 심리가 이겨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력을 하되 반대로 규제를 심리가 이기는 케이스에서도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먹힐지는 아무도 모르니 마냥 더 떨어지는 물건 잡겠다고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리가 규제를 이긴 일이 벌어지면은 기회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도 물건이면은 사야겠다라는 그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물건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약간 대출 규제로 지금 막아놓은 느낌이 사람들이 확실히 더 오를 거라는 그 심리를 그냥 유동성 묶어놓고 지금 막아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약간 이전 규제가 안 먹혔던 일이 반복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서 좀 이거를 금매 잡겠다라고 무조건 손 놓고 완전 그냥 난 이 가격 올 때까지 난 안 사 이러면서 약간 배째라식으로 매수자 우기니까는 나는 난 모르겠고 이 가격 매도자가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살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접근해 버리면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거 움직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3급지 이상 레벨들은 호가가 뜬 상태로 거기서 호가가 잘 안 내려오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4급지 이하 레벨 같은 경우에는 그 호가가 애초에 상승이 누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레벨 자체가 4급지 언더 레벨은 절대적으로 좀 더 싼 편에 속하는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은 또 3급지 레벨에 이미 가격이 지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3급지 대비해서 그래서 좀 4급지 레벨을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은 너무 약간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마음보다도 이 정도면은 움직여야지 라는 생각을 좀 더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게 규제가 얼마나 먹힐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건 그냥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채권 시장 쪽을 제가 이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증권에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 좀 보면은 확실히 금리는 인하될 수밖에 없는 기조로 지금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금리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 금리도 지금 계속 인하 기조로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약간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이번에 고용 지표가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지금 생겼거든요. 왜냐면 트럼프가 자꾸 금리를 낮춰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월은 너가 관세를 지금 올려가지고 이거 금리 이렇게 지금 함부로 낮추는 거 지금 되게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 지금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돼. 그런데 트럼프는 자꾸 지금 그건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빨리 금리 낮춰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고용 지표를 딱 깔았더니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고용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파월 아저씨가 약간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그 근거가 좀 약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금리가 약간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지표들이 지금 자꾸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하방 압력이 지금 세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빠지면은 한국도 금리 인하를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기준금리가 지금 역전돼 있는데 그 역전 폭이 지금 더 커지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환율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지금 달러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재무장관끼리 어느 정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이슈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많으니까 아직은 우리나라가 근데 그러기에는 금리 역전을 그렇다고 하느니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태. 근데 부동산 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인하를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시장 지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유동성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부동산이 잡히면은 다시 또 결국엔 금리 인하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돈이 풀리면은 유동성 공급이 다시 또 부동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모든 지표들이 좀 대출 규제로 막아놨지만 한마디로 그냥 유동성 막아놨잖아요. 근데 다른 지표들이 지금 대출 규제를 뭐 부동산에다가 그렇게 가계 대출 때문에 이제 부동산 대출만 계속 막아놓을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지표들은 지금 공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인하되고 이런 요소들은 좀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상승을 어느 정도 좀 가리키는 요소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거를 이제 정부가 어떻게 잘 잡을 것이냐 요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앞으로 집값 오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값에는 항상 상승 요인이 있고 하락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인지하고 그게 팩트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될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좀 더 이 시장이 이렇게 지표를 가리키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만약에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대출 규제 잘했네. 대출 규제를 하니까는 이게 잡혔구나. 역시 유동성을 잡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진보 정권 이거 규제해도 이거 안 된다고 옛날에 다 실패했다 그랬지. 진보 정권이면 집값 오른다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됩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방 요인이 뭐가 있고 하방 요인이 뭐가 있는지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이걸 베팅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오를 수 있는 요인 그 다음에 빠질 수 있는 요인 이거에 대해서 각각 내가 빠질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고 오를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이만큼 있으니 내가 좀 더 금매를 잡는 노력을 해야겠다. 근데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히 있으니 내가 금매 잡겠다 하고 손가락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은 행동을 옮겨야겠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잡고 좀 더 행동을 옮기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한 30분 정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지금 매매 어쨌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재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지 갈팡질팡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과거의 규제 당시에도 어떻게 됐었는지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확실히 금매들 위주로 더 사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심리적인 부분이. 근데 그 심리가 언제 좀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내가 빨리 이제 행동을 옮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